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조장원이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나를 지키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제가 궁금한 주제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유형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네네네.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어. 혹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진료실에서 많이 좀 접하는 질문이긴 해요. 아, 내가 상대방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 또한 나에게 좀 도움을 줬으면 하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 좀 같이 성장하는 그런 관계를 좀 맺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많이 고민하는 주제이고, 사실 어제도 이 이야기로 좀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는 이야기가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보조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결국에는 내 상태를 인지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나를 인지하는 거, 나를 의식하는 것, 예, 그리고 내 생각을 알 수 있고, 이런 게 자아의 역할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자아의 역할이 조금 예전 같지가 않고 좀 낮아지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보조자가 필요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요새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감정 느끼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도 이제 한쪽으로만 계속 빠져서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시기도 하고, 예. 때로는 이제 자아의 경계가 좀 약해지면서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고, 뭐 회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막 수덕수덕 거리면 왠지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자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때 보조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이제 내 감정을 같이 좀 살펴봐 주기도 하고, 예. 잘못된 생각을 같이 좀 바꿔나가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역할을 옆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보조자의 역할이고요. 이게 아마 좀 추상적이실 텐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내 내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외부에만 관심을 갖고 내부에는 관심을 안 갖거든요. 예. 가령 뭐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하면 왜 헤어졌어? 그래서 자세히 물어본 후에 야, 너 기분이 어땠겠다. 너 혹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 나 같으면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내적인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야, 그건 네가 잘못했네. 혹은 뭐 상대방이 잘못했네. 이렇게 뭐 감정보다는 상황, 뭐 사실이나 뭐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만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네. 보조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보조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상대의 내면과 감정을 어루만지는 그렇죠.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때 네. 그런 보조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상태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는 상태를 저는 좀 자주 경험하긴 했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이요. 그렇죠. 예. 그런 학습된 무기력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강제 수용 실험이라고 있어요. 그 실험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학습된 예. 무기력감에 빠지게 해서 일단 수조에다가 물을 담고서 얘를 거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얘가 수조에서 처음에는 살려고 열심히 수영을 하는데 얘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얘가 어느 순간부터는 헤엄도 안 친다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면 이제 생존과 관련한 것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감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직장 내에서 성취감을 좀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내가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계속 좀 유심히 관찰을 하긴 해야죠. 내 예.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야 되나요? 너무 중요하죠.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취미를 많이 가지라고 하는 게, 한 가지를 해서 계속 성취감을 느끼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 같은 성취감을 줄 수 없더라도 내가 뭐 취미를 통해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뭐 대인관계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네. 학습된 무기력을 겪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일단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한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이 사람의 과거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학습된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은 일단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은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성취감을 내가 경험하려고 할 때,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면 분명히 실패하거든요. 예. 가령 나 뭐냐면 다이어트를 해보겠어, 그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겠어 했을 때, 뭐 예전에 내가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했으니까 요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지금 나는 무기력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서 헬스장 가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집에서 나오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지금은 예전 같지는 못하니까 자 일단 30분씩만 하자. 그리고 점점 늘려가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옆에서 친구가 야 너 예전에는 2시간 2시간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 네. 진짜 예전 같지 않다. 네. 너답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야 나다운 게 뭔데? 하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사실 나도 알거든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근데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건데 지금에만 집중을 하려고. 근데 지금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과거에 집중하게 하면 이 사람을 더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너무 과거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채찍질을 하고 비난을 할 때 야,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물론 예전 같진 않아. 그건 나도 인정을 해. 하지만 너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멋있어. 이렇게 내 지금의 나에게서 의미를 찾아주고 나를 지금의 나도 만족해줄 수 있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런 보조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뭔가 이 얘기만 들었는데도 위로받는 느낌 좀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취약한 상태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첫 번째 이제 학습된 무기력감 외에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외로운 경우거든요. 외로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지 체계가 무너졌다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 감정을 좀 지지해줄 수 있는,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사라진 건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감정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 하거든요. 심지어 나에게 이제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거나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 내 좋은 감정을 아무도 몰라주면 사람들은 외로워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타인에게 내 감정을 공유받을 수 있어야 하고, 예. 특히나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보조자의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힘든 상황에서 옆에서 나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다면 예. 나는 계속 내 생각에 좀 빠져 있기가 쉽고요. 예. 그러면 더 무너지기도 쉽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 체계가 계속 필요한데, 외로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지지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정신과사들은 그럴 때 조금 위험하게 보고 지지 체계부터 세워가는 거를 저희들은 많이 권유를 좀 하죠. 그렇다면은 지지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네. 지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지지 체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옆에 있어요. 근데 왠지 지금 이분들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걸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비난하는 거지 상대방 그럴 의도가 없는데, 혹은 내가 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내 우울감이나 이런 불안을 너무 크게 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하면은 이 사람도 내 감정에 전염이 돼서 같이 힘들어질 거라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계속 나와라 하는데도 나는 계속 싫어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보조자 역할을 잘 해주시는 분들은 이럴 때 기다려줘요. 근데 그냥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줘요. 너가 지금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어서 내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를 기다릴 거고, 특히 나는 네 편이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난 네 편이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닥 그런 거에 마음이 안 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너무 좋아졌다라고 경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네 편이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해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한테 네. 나는 네 편이야 라는 얘기 약간 좀 유치하고 뭔가 진부하고 낯간지러울 수도 네, 있지만 그쵸. 민망하죠. 한 번쯤은 그렇죠.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세 번째 혹은 혹시 취약한 세 번째로 취약한 상황은 저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희망이 없는 경우. 사실 이거는 우울증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게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아지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나아져서 뭐예요, 선생님? 마치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목적이 필요한 이유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 내 목표는 나는 뭐 70kg 만들 거야, 혹은 BMI를 몇으로 만들 거야, 이런 목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하기가 싫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날 막 목표를 막 떠올리면서 야 70 만들어야지, BMI 몇 만들어야지, 아무리 떠올려도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진 않아요. 이럴 때는 목적을 떠올려야 되거든요. 예. 맞다, 나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했잖아. 이런 목적을 떠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혹은 무너진 사람이 빨리 여기서 일어나려면은 목적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거죠. 목적이란 게 결국에는 희망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건.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에 내가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의 그 지지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건 제 환자분 얘기랑 살짝 각색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미래에 같이 집중을 했어요. 한번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보자. 인생의 버킷리스트도 만들어보자고 하고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목적이 있지 않을 거냐. 과거를 한번 떠올려보자. 이런 걸 했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좋아지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기셨다는 거예요. 예. 너무 오랜만에 들은 반가운 이야기였죠. 무엇이 하고 싶으냐고 여쭤봤더니 코로나가 풀리면 외국에 갈 거래요. 외국엔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내가 외국에 가서 뭐 하냐. 그거 다 의미 없다. 갔다 와도 그때만 좋지 안 좋아지다. 이런 분이셨는데 저기 어느 산을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언니가 이제 산을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그때 산에 갔더니 한번 갔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막 이제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더니 외국에 이런 좋은 산이 있다던데 막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환자분이랑 계속 미래만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건데 일단 언니께서 지금 당장을 즐길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랬더니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게 생기고 이번 주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다음 달에 하고 싶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미래에 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거고요. 미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을 때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찾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보조자라는 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지금 계속 지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나와 비교하거나 미래를 계속 생각만 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에게 지금 당장 여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결국엔 보조자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지지자가 만약에 없을 때 그럴 땐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게 저는 일기 쓰는 걸 많이 권유를 해요. 일기. 뭐 초등학생 때 쓰고 한 번도 안 써봤다 이러시는 분들 좀 많이 놀라시는데 저는 일기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보조자라는 거는 지금의 나에게 좀 집중을 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건데 결국에 일기가 그런 역할을 하죠. 길게 쓸 필요도 없고 일단 그날 제일 기억에 남는 상황을 하나를 쓰고 그 상황에서 느꼈던 내 감정을 쓰고 그리고 당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던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을 일단 먼저 쓰고요. 이렇게 장면을 내가 묘사를 한 후에는 이제 보조자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기를 쓴 나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지 제 3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예.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응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가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비판적이다. 나는 좋은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뭐 친구든 배우자든 뭐 부모 자식이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기를 나에게 보여줬을 때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지 그런 멘트를 나한테 한번 마지막으로는 써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번 일기 네. 써보시길 바랍니다. 꼭 쓰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지지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역할 같은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고 많은 분들도 다들 동의하실 건데 저는 무조건 존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첫째도 둘째도 결국엔 다 존중인데 결국에 이제 존중이란 거는 나와 타인이랑은 이제 다른 존재라는 걸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엔 존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나를 존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감정을 느껴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자아는 사실 굉장히 미미하고 우리 생각보다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생각하는 타인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나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존중을 하지 못하면 판단을 일찍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럴 거야. 혹은 나는 이래야 해.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혹은 내가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을 좀 빨리 해버리는 건데 최대한 판단을 뒤로 미루고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혹은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보조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되게 효과적인 말이나 혹은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럴 수 있어. 네, 물론 환자분들한테 반말하진 않지만 예.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공감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게 나라면 저럴 거다, 나였어도 저럴 거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자세히 이 사람의 상황을 좀 들어봐야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혹은 이 사람의 이런 과거가 이게 좀 같이 영향이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에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판단하기 전에 일단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저는 좀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